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수잔 엘리자베스 필립스의 장편소설 나에게 사랑은 있다를 김성희 극본, 박기환 연출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낙엽 떨어져서 바람에 날리는 모습 보면 삶의 무게 생각하게 된다고들 그렇게 말하죠.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어떤 선비가 가난에 쪼들린 나머지 하늘에 열심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어느 날 저녁에 그 선인의 말소리가 선비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선비가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결코 큰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만 의복이나 먹을 것이 조금 넉넉하여 산수 사이에서 유유자적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선인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대가 바라는 것은 하늘나라 신선의 낙인데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부귀를 원한다면 얻을 수 있을 것이네. 선비가 말했습니다.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닌 작은 소원인데 그 소원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선인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는 춥고 배고픔에 울고 부귀한 자는 명예와 이익에 분주하여 죽을 때까지 거기에 골몰한다네. 지금 그대가 바라고 있는 소원은 의식주가 넉넉하여 산수 사이에 유유자적하자는 건데 이는 참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극락이라네. 이 즐거움은 하늘이 매우 아끼는 것이기에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없다네.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밥 한 그릇 먹고 표주박 물 한 잔 마시고서 고요히 방 안에 앉아 천고의 어진이들을 벗으로 삼는다면 그 즐거움이 바로 신선의 즐거움인 것이네. 좀 긴 얘기인데요. 중국 고전에 나오는 우화 소개해드렸습니다. 누구나 부귀나 명예 등 욕심을 쫓다 보니까 가장 지극한 낙신, 그 한가로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차 한잔 앞에 놓고 가을의 낭만을 느끼면서 한가롭게 읽어봐도 좋을 로맨스 소설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사랑은 있다, 이런 제목인데요. 저자가 수잔 엘리자베스 필립스라는 분인데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최고 로맨스 소설에 2차례나 지목이 된 인기 작가라고 합니다. 여러 편의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번역자이시면서 로맨스물에 아주 마니아라고 알려진 분 장은혁 씨 모셔서 참고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연애 소설이라고 하면 연애를 하는 소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로맨스물은 그냥 이렇게 영어를 써서 로맨스 소설, 로맨스물 이렇게 독자적으로 부르는 것 같거든요. 예. 그 장르적인 특징이 어떤 겁니까? 연애 소설이라고 보통 로맨스 소설을 연애 소설이라고 구분을 안 짓고 서로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연애 소설하고 로맨스 소설이라고 동일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두 가지를요. 일단 로맨스 소설은 그러니까 연애 소설이랑 마찬가지로 사랑이 주가 되는 거긴 한데 근데 꼭 해피엔딩이어야 돼요. 근데 연애 소설은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국화꽃 향기 같은 소설은 연애 소설이라고는 분류를 할 수 있어도 로맨스 소설이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해피엔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장르 특성상. 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근데 로맨스물에 한번 빠지면 중독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로맨스물의 매력이 뭘까요? 일단 해피엔딩이라는 점에 있죠. 일단 그러니까 상당히 살면서 힘들고 그러니까 뭔가 일탈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여성 소설이랑 로맨스 소설이 둘 다 여성한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여성의 문제 같은 걸 다루는 데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 소설은 상당히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를 다루죠. 그러니까 여자의 자아 성취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가부장적인 제도 같은 것에 관심을 두어서 그러니까 남자나 결혼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배격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여성 소설들이 상당히 남자나 결혼이라는 그런 거를 대립적 관계 속에서 보는 그렇죠. 시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굴레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여성 소설에서 보면. 근데 로맨스 소설은 그게 아니라 상당히 결혼이나 남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성이 남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판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갖는 넓은 의미의 판타지다. 판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현실이 주는 이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룰 작품 나에게 사랑은 있다요. 이거는 아주 미국적인 소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상당히 이 작가의 작품이 상당히 미국적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그나마 덜 미국적이라고 했었거든요.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을 보면 상당히 뭐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 고유의 그러니까 스포츠라든지 미국 고유의 문화나 상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거는 사실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맨스 소설 자체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네, 뭐 그 점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고 기본 줄거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작품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번역한 제목이 나에게 사랑은 있다지만요. 원제를 보면 이 breathing room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원제의 의미가 뭔지 또 연결시켜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breathing room이 뜻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보통의 일상생활 상당히 복잡하고 머리가 좀 그럴 때 이제 복잡해서 그럴 때 이제 휴가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재충전을 할 기회를 주는 그런 공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속에서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그 자기들 각자 나름의 고민을 안고서 이제 이태리로 가서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태리로 찾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브리딩 룸이 그러니까 뭔가 재충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니까 새로운 공기를 들어 마실 수 있는 뭔가 그런 이제 공간. 숨쉴 여유, 숨쉴 공간 이런 거군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제 드라마를 함께 하시면 알겠지만요. 베스트셀러 작가면서 자기 개발 분야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자벨 페이퍼라는 여자가 있는데 회계사의 횡령으로 파산을 하고 또 약혼자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이태리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 줄거리 나에게 사랑은 있다를 드라마로 먼저 접하시고 그리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벨 페이버는 청결을 중요하게 여겼다. 주중에는 근사하게 마름질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우아한 가죽 구두를 신고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주말에는 깔끔한 스웨터나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옷의 색채가 늘 중성적이었다. 황금색 머리칼은 세련된 단발 스타일과 구색을 갖춘 비싼 장신구로 단정하게 정리했다. 사무실 유리창 밖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불빛이 켜졌다. 특집 기사가 온종일 마음을 괴롭혔지만 이사벨은 바빠서 기사 내용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박사님, 신문 읽으셨죠? 박사님이 충동적이고 신경질적이라고 했는데. 말도 안 돼. 그건 내 비서가 해고된 데 앙심 품고 꾸며낸 얘기야. 2달 동안 펜레터를 뜯어보지 않아서 해고시켰거든. 예.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한 번이라도 청바지 입어본 적 있어요? 그럼. 물론 예전엔 입고 다녔지. 대학 다닐 땐 청소부로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난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서빙을 하고 접시 닦기를 했어. 얼마나 끔찍했는데. 게으른 부자들 뒷심부름하면서 논문을 썼다고. 그래서 지금은 부자가 됐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칼로타도 지금 하는 청소부 일에 실망할 거 없어. 열심히 노력하고 규칙을 세우고 기도를 하면 꿈은 이루어지니까. 사무실 오른편 벽에는 정사각형 4개가 맞물린 근사한 사각 크리스탈 장식이 달려 있었다. 이자벨 페이버 엔터프라이즈의 로고. 정사각형 하나하나는 근사한 인생의 4가지 초석을 상징했다. 건전한 인간관계, 직업적인 자부심, 경제적 책임, 영적인 헌신. 비평가들은 4가지 초석이 너무 단순하다고 공격을 했지만 이자벨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인생이 변한다는 사실에 감사해했다. 그녀의 이름을 달고 나온 책은 4권이고 몇 주만 지나면 5번째 책이 나올 예정이다. 오디오 테이프가 12개, 내년까지 꽉 잡힌 강연 스케줄, 두둑한 은행 잔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120만 달러의 체납 고지서? 세금 한 번 밀린 적이 없는데 이럴 수가. 여보세요? 메릴린? 이자벨이에요. 탐이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탐이요? 남편은 여기 없어요. 언제쯤 들어온대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먼저 전화 드렸어야 하는 건데. 무슨 일이에요? 어서 얘기해봐요. 탐이, 내 남편이 남아프리카로 도망쳤어요. 내 여동생하고요. 그로부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사벨은 자신의 전 재산도 회계사 탐과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가 국세청을 들락거리는 동안 마이클은 이사벨의 곁을 지켰다. 마이클은 이사벨의 변호사였을 뿐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였다. 마이클, 오늘 새 책 판매 실적 보고서를 받았어. 판매 실적은 어때? 최악이야. 레터맨 쇼에서도 놀림감이 됐어. 내가 경제적 책임의 초석이란 책을 쓰고 있을 동안 회계사가 내 돈을 횡령하고 있었다고. 여름 강연회 티켓 판매 실적도 어찌나 저조했는지 강연회를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재산을 국세청에 빼앗긴 것으로도 모자라 몇 년 동안 쌓은 명성마저 잃고 말았던 것이다. 마이클, 이참에 우리 결혼 문제를 얘기해봐야겠어. 나중에 얘기해. 내가 그동안 결혼 날짜를 미뤄서 당신 마음 상했다는 거 알아. 난 알거지가 됐어. 당신한테 기대려는 건 아니야. 사실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돈을 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기 힘들어. 이자벨, 그 얘긴 제발 그만해. 당신은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하겠지만 내 생각은 달라. 난 18살 때부터 자립했으니까. 하지만 난 지금 결혼해서 좀 쉬고 싶어. 이자벨, 사실은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뭐? 그게 누군데? 에린. 임신했어, 내를. 우린 다음 주에 시청에서 결혼할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 우린 일로 만날 때 빼곤 거의 얼굴도 보지 못했잖아. 당신은 늘 너무 바빴으니까. 당신은 잠자리에서조차 이중적이었어. 어떤 땐 빠져들다가도 어떤 땐 나한테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후딱 해치워버리잖아. 난 열정을 원했는데. 내가 이중적이라고? 마이클, 우린 둘 다 성인이야. 상담을 받아서라도 그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이자벨, 난 에린을 사랑해. 당신하고 있으면 편하지가 않아. 당신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고. 모든 면에서 너무 강한 여자니. 알았으니까 그만해. 내 집에서 나가! 로렌조 게이지는 악마처럼 잘생긴 남자였다. 숱이 많고 벨벳처럼 부드러운 검은 머리 때문에 차가운 은청색 눈동자가 어찌나 날카롭고 싸늘해 보이는지 눈이 꼭 야수의 눈처럼 보였다. 게이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 물론 영화 속에서였다. 강간범, 연쇄살인범, 청부살인업자. 그가 영화 속에서 맡은 역할들이었다. 렌은 팬들에게 둘러싸이고 싶지 않아서 호텔방을 나오기 전에 시간을 들여 변장을 했다. 이틀 전에 영화 촬영이 끝났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려고 고향 이탈리아로 온 것이었다. 다음 영화 찍기 전에 푹 쉬어야지. 아니,
저 여자는 특이한데 지적인 분위기가 있어.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군. 몸매도 근사해. 이자벨은 남자의 눈길을 느꼈다. 이자벨은 회사가 파산한 뒤 이탈리아에서 2달을 보내기 위해 막 피렌체에 도착한 참이었다. 친구가 토스카나 지역의 농장을 빌렸는데 갑자기 애인이 생기는 바람에 이자벨이 대신 오게 된 것이었다. 3잔째 마신 와인이 이자벨의 음울한 기분을 살짝 끌어올리며 남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저 남자는 열정이 뭔지 아는 남자 같아. 뭐? 마이클은 내가 열정이 없고 이중적이었다고? 자긴 뭐 열정이 있었나? 시녀라, 동석해도 될까요? 렌이 와인잔을 들고 걸어와 이탈리아어로 말을 걸었다. 네. 하지만 전 이탈리아 말을 잘 못해요. 이자벨은 일부러 프랑스어로 말했다. 안타깝네요. 그럼 영어는요? 영어도 못해요. 이런. 전 프랑스어를 잘 못해요. 단테라고 합니다. 남자 이름이 단테라니. 시인 단테 알리게리의 고향인 이 피렌체에 얼마나 적합한 이름인가. 전 아네트라고 해요. 아네트. 정말 미인이시군요. 마이클한테서 입은 상처를 단테라는 이름의 이 타락천사는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래서 이자벨은 미소를 지었고 남자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이것 봐, 마이클. 나도 할 수 있잖아.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섹시하다고. 내가 이중적이라고? 언어 장벽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해서 다행이었다. 이자벨의 인생은 언어로 가득 차 있었다. 강연, 책, 인터뷰. 남자의 손이 이자벨의 손바닥을 잡더니 육감적으로 쓰다듬었다. 순간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이 남자 남창이구나. 하지만 어때? 무슨 상관이야? 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왔어. 마이클의 끔찍한 비난을 지워버리지 않고선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없다고. 섹스는 당신 내면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다. 애정 없는 섹스를 하면 초라해지고 슬퍼질 뿐이다. 먼저 스스로 변하라. 당신의 내면에 뚫린 구멍을 먼저 치유하라. 이자벨 페이버 박사는 강연에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페이버 박사는 파산했고 피렌체의 카페에 앉아있는 이 여자는 페이버 박사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자벨은 일어나 남자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남자를 따라 남자가 묵고 있는 호텔로 갔다. 열정적인 시간을 보낸 뒤 이자벨은 밀려드는 허무감과 싸우며 침대 위로 지폐다발을 던진 다음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이자벨은 토스카나의 농장을 향해 차를 달렸다. 낡은 영화 포스터의 배우들 사진을 보는 순간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단테는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닮은 게 아니었다. 로렌조 게이지를 닮았다. 자신이 제일 좋아했던 여배우를 자살하게 만든 남자 배우. 자갈길을 달려 언덕을 내려가니 농장이 눈앞에 솟아 있었다. 고독, 휴식, 명상, 활동. 새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선 4가지 초석이 필요해. 근데 여기 있으면 고독은 즐길 수 있겠군. 하지만 이런 허물어져가는 농장에서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명상에 잠긴담? 피곤하다. 잠이나 푹 자두고 내일 생각하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사이프러스 나무들, 수술을 끝낸 밀밭, 포도밭. 맞아, 이곳은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성지였어. 성모, 천사, 목동들의 배경으로 그려내었던 풍경. 정말 완벽한 경치야. 신유라, 들어가도 될까요? 누구시죠? 신유라 페이버, 난 줄리아 키아라예요.
부동산 중개인이죠. 반가워요. 집이 참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여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저번 주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네, 여기서 지내면 안 돼요. 하수구에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시내에 근사한 집을 마련해뒀어요. 어제였다면 아마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났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이 소박한 농가에는 평화로운 정원이 있다. 명상을 할 수 있는 정원. 전 2달치 집세를 이미 냈어요. 시내에 있는 집은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시녀라 베스토도 손님을 불편하게 하는 게 싫다고 그랬어요. 시녀라 베스토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이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이자벨은 농장에서 나와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늘어선 길로 들어섰다. 조각들이 늘어선 빌라 앞에 당도하여 사자머리 모양의 고리쇠를 잡아당겼다. 전 농장을 빌린 사람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저보고 나가라고 하니 말이에요. 줄리아 말대로 시내로 옮겨가세요. 시녀라 베스토의 뒤편으로 커다랗고 값비싸 보이는 짐가방들이 현관에 놓여 있는 게 보였다. 분명 이 집 주인이 방금 도착했거나 지금 막 떠나려고 하는 분위기였다. 전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러니 여기서 지낼 거예요. 저 주인하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주인님은 여기 없어요. 그럼 저 가방들은 뭐죠? 시녀라,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이자벨은 집 뒤편의 객실에서 발을 멈췄다. 남자가 어깨를 문트레기 대고 햇살을 응시하고 있었다. 옆모습이 어찌나 고전적인지 꼭 조각상 같았다. 하지만 건방진 자세와 입술에 기울인 술잔과 손에 매달린 권총이 꼭 타락한 로마의 신을 연상시켰다. 저 실례합니다. 당신 설마...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뜻밖에도 자기를 단테라고 말한 남자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영어를, 그것도 영화배우가 쓰는 영어를 들었다. 로렌조 게이지와 남창 단테는 동일 인물이었다. 이봐, 그쪽은 내 사생활을 침해했어. 찾아오려면 먼저 전화를 했어야지. 기자들이 이렇게까지 염치 없을 줄이야. 아니, 영어는 못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프랑스 아가씨라며. 누가 할 말인데 그래요? 기자? 내가 리포터인 줄 알아요? 날 어떻게 찾아냈지? 뭘 원하는 거야? 난 내 농장을 원해요. 내가 계약한 곳이니까. 그런데 당신은 늘 그런 식이에요? 변장을 해서 여자를 낚느냐고요? 변장을 안 해도 여자들이 줄을 서지. 기자가 아니라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말했잖아요. 난 당신 농장을 빌렸다고요. 그런데 당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날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틀 전에 우연히 피렌체에서 만난 여자가 알고 보니 내 집을 빌린 사람이었다고?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좀 그럴싸한 얘기를 지어내지 그래. 피렌체 여행객들은 피아자 델라 시뇨리아를 꼭 거쳐간다고요. 우린 동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것뿐이고요. 그 우연은 받아들이지. 헌데 계속 남아있겠다니 의외인걸.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말이야. 내 팬들이 농장 주위에서 배회하는 게 싫으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발설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카사 레오네에는 오래된 로마 성벽, 30분마다 울리는 교회 종, 사방에서 얼굴을 내미는 어린애들이 있었다. 이자벨은 은퇴 안경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성직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눈길을 느꼈다. 텁수룩한 콧수염, 뺨의 흉터. 정말 끔찍하게도 못생긴 남자였다. 그러나 왠지 은청색 눈이 낯익었다. 고백할 죄가 있으면 들어주지. 이봐요, 괴이지 씨. 이태리에선 성직자를 사칭하면 죄가 돼요. 덕분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 당신이 나오는 영화 몇 편 본 적이 있어요. 다 끔찍하고 폭력을 정당화한 영화더군요. 그래도 돈은 엄청나게 벌어들였어. 아네트, 아니 피보 박사. 난 자기 구제운동에는 관심이 없지만 당신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 박사학위는 진짜야, 가짜야? 난 진짜 심리학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죠. 당신은 쓰레기 같은 남자야.
지금 누굴 약 올리나? 그날 밤에 내가 당신을 덮치기라도 했나? 남창이 척했으면서. 그거야. 그쪽이 상상한 거지. 이자벨 페이보 박사. 내가 신세대 도덕 수호자랑 잠자리를 같이 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데. 난 신세대가 아니에요. 구식 도덕주의자지. 그래서 당신이랑 한 짓이 구역질 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 일은 잊고 나 자신을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당신 약혼자한테 버림받고 하던 일도 엉망이 됐잖아. 그만하면 용서받을 만하지. 남자들한테 많이 낚여봤어? 뭐라고요? 난 한 번도 남자한테 그렇게 틈을 내준 적이 없다고요. 단 한 번도. 그땐 내가 정신이 나가서 그랬어요. 로렌조는 오랜만에 흥미를 끄는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재미있는 여자. 박사라고 해도 약간 타락하는 것이 나쁠 건 없다. 그 일을 도와줄 남자는 바로 자신이다. 다음 날 이자벨은 볼테라 관광을 떠나기 위해 차를 향했다.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가자 촌스러운 복장의 관광객이 관목 속에 숨어있는 것이 보였다. 순간 로렌조 게이지가 불쌍해졌다. 어제 변장을 했는데도 팬들에게 들킨 모양이었다. 차에 타는 순간 남자가 뚱뚱한 몸을 이끌고 다가와 고개를 내밀었다. 좋은 아침이야, 박사. 맙소사. 이래야 제대로 관광을 하지. 이태리 사람들은 내 영화를 정말 좋아한다. 그 허리에 찬 주머니는 떼지 그래요? 흰 양말이랑 샌들은 봐주겠지만 허리에 찬 그 주머니는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야. 흰 양말도 안 돼. 둘 다 못 봐주겠어. 좋아, 어디 볼까?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에서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 얼마 전에 망신을 당한 이자벨 페이보 박사. 박사의 신봉자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페이보 박사가 이태리 볼테라에서 헐리우드에 방탕한 악역 배우 로렌조 게이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장면이... 됐어요. 난 허리에 차는 주머니 가방을 아주 좋아해요. 샌들하고 흰 양말도. 그래야지. 근데 오늘은 머리가 근사한데 어쩌다 그렇게 구불구불해진 거야?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와서 헤어드라이어가 작동이 안 됐어요. 모자 좀 벗지 그래. 곱슬머리가 마음에 드는데. 난 어수선하게 싫어요. 베이보 박사, 당신은 정말 딱딱한 여자야. 그게 당신 철학이야? 전 우주에서 가장 경직된 여자가 되는 거? 난 규칙을 따를 뿐이지 경직되지 않았어요. 내 철학이 어떤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어젯밤에 인터넷을 뒤져봐서 알지. 재미있더군. 당신의 양력을 보니 아주 힘들게 성공했던데. 그래요. 분명히 내 인생은 당신 인생에 비하면 따분할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왕족이란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네요. 백작 부인. 무의미한 거야. 우리 어머니는 돈은 주체할 수 없이 많았지만 무책임한 국제적 바람둥이였지. 지금 돌아가셨어. 관광을 마치고 농장에 도착하자 렌은 동력을 점검했다. 불을 켜보니 불이 들어왔다. 이야, 근사한데. 아우, 정원이 이렇게 멋질 줄 몰랐는걸.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만 여기서 몇 번 지냈거든. 아이들 셋이 렌을 보더니 돌진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자벨은 혼란스러웠다. 아빠? 렌은 한 번도 아이들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한 여자가 언덕 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젖먹이를 안고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는데 면 드레스가 임신한 배에 착 감겨 있었다. 아빠, 우리 많이 보고 싶었어? 당신 애들이에요?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평생 한 번도 못 본 애들이야. 이봐요, 낭군님. 트레이시. 신장, 트레이시 맞아? 아빠, 긴장 풀어. 우리 애들은 아무한테나 아빠라고 부르니까. 그럼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지.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보고만 있어. 낯선 사람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애들을 말이야. 재밌잖아. 전 트레이시 브릭스예요. 어디서 많이 본 분 같네요? 이자벨 페이버예요. 아, 박사님 책을 읽은 적 있어요. 근데 이 남자랑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렌한테 농장을 빌렸어요. 어머, 그래요? 렌, 나 해리하고 헤어질 생각이야. 또 이혼을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2번밖에 안 했어. 렌은 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아직도 삐쳐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정말 끔찍한 남편이었어요. 이 여자는 렌의 전처였다. 한 가지는 분명한 듯 했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을지 모르는 열정은 사라지고 없어 보였다. 우린 20살에 결혼했었어. 미련하게. 어린 것들이 결혼이 뭔지 알게 뭐야. 코너까지만 나오려고 했는데 또 임신했어. 그럼 애가 5이야, 트레이시? 다음 날 아침 이자벨은 오렌지 주스 잔을 들고 정원에 앉아 있었다. 올리브 잎은 신선한 이슬을 머금고 있었다. 더워지기 전에 뛰려고 오늘은 특별히 일찍 일어났어. 근데 이게 톡이 붙어있더라고. 이게 뭐야? 내놔요! 어디 보자. 6시 기상, 기도, 명상, 감스, 자기암시. 아니, 자기암시는 또 뭐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의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제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리 로렌조 게이지가 날 화나게 해도 난 로렌조 게이지가 신의 피조물이란 사실을 기억하리라. 신의 걸작은 아니라 해도. 남의 마누라를 훔쳐간 나쁜 자식! 뭐? 넌 누구야? 그만둬요! 때리지 말아요! 이 트레이시 남편이라고요! 트레이시 어딨어, 이 망할 자식아! 이자벨은 트레이시와 그녀의 남편 해리가 서로 화해할 때까지 빌라에 머물도록 중재했다. 그들은 이자벨의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렌은 이들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여전사 같은 이자벨을 지켜보면서 강렬한 매력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여자들을 만나왔지만 분명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이자벨, 날 봐. 당신은 정말 매력적이야. 렌. 당신도 날 갖고 싶어해. 인정해. 당신의 눈이 날 열망하고 있어. 당신은 날 안고 싶어서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라고. 뭐라고요? 이러지 말아요. 렌이 이자벨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버렸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서 태양과 포도즙과 흥분한 여자의 향기를 맛보았다. 이자벨은 냄새와 감각에 취했다. 토스카나 태양의 열기와 농익은 포도 냄새, 토양과 남자의 냄새, 렌의 키스에 취하는 기분이었다. 마치 영혼의 키스 같았다. 이자벨은 렌과 지내면서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도 열정적인 사랑에. 어느 날 렌의 빌라에 2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가 찾아왔다. 사치스러운 차림새와 근사한 몸매가 시선을 끌었다. 아, 이자벨, 내 친구들이야. 이리서 날 만나러 온 거지. 두 사람은 배우 사바나와 파멜라야. 그리고 이쪽은 내 매니저, 레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들은 술을 마시고 떠들어대며 춤을 추었다. 렌도 술에 취한 채 사바나를 껴안고 야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자벨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렌, 잠깐만 밖으로 나와요. 아, 뭐야, 짜증나게. 렌을 끌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자벨은 렌의 입에 물린 담배를 잡아채서 짓밟았다. 아니, 왜 이래? 당신이 뭔데 그래? 그래요? 우린 애인 사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솔직히 말해요. 나랑 깨지고 싶으면 그렇다고 말하라고요. 그래, 당신이랑 깨지고 싶어. 당신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못 봤어? 저런 게 바로 내 생활이야. 이태리에서 보낸 시간은 휴가라고. 마음껏 즐기는 휴가. 그렇지 않아. 전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당신은 저렇게 사는 게 당신 인생이라고 내가 믿었으면 하는 거지. 성녀하고 죄인이 서로 맞을 리가 있나? 내가 성녀라고요? 렌, 우린 서로 좋아해요. 당신이 부정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니, 난 좋아하는 거 이상이라고요.
당신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당신이 안에서 본 거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내 생활이야. 그런 말 말아요. 당신이 얼마나 그런 생활에 진력이 났는지 난 알아요. 렌은 갑자기 이자벨을 확 끌어안더니 순식간에 포옹을 풀어버렸다. 내일 로마로 가야 돼. 촬영 연습을 해야 돼. 우린 어울리지 않아. 그냥 그동안 서로 즐겼을 뿐이야. 포도 수확 축제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 왜 이자벨을 농장에서 내보내려고 했는지 그 수수께끼도 밝혀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자벨이 외출했을 때마다 모여서 하수도 공사를 빙자하며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들은 작년에 죽은 농장 일꾼이 훔쳐서 어딘가 숨겨놓은 에트루리아 조각상 아침의 그림자를 찾고 있었다. 그 조각상은 젊은 부부에게 아이를 점지해준다고 알려져 있었다. 정말 그 조각상이 없어진 다음부터 마을의 부부들이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렌은 그 일꾼이 조각상을 아기가 없어 고민하던 미국의 손녀에게 보냈다는 걸 알아채고 다시 찾아왔다. 조각상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다녔다. 이자벨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렌에게 키스를 퍼부었다. 그러나 이자벨은 분노에 쌓인 듯 렌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춤을 추고 있었다. 렌은 이자벨을 조각상 뒤로 끌고 갔다. 이자벨, 왜 그러는 거야? 우린 성녀와 죄인 사이라며? 로마에서 기자랑 부딪혔는데 우리 소문을 들었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라고 했어. 나와의 관계가 알려지면 당신 평판이 땅에 떨어질 테니까. 난 당신한테 중요한 걸 줬어. 헌데 당신은 그걸 거부했고. 그래서 난 당신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이자벨이 차갑게 말을 끊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렌은 상실감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바로 그 순간 렌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난 이자벨을 진심으로 사랑해. 그녀를 떠난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이자벨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렌을 사랑한 자신이 이제는 증오스러웠다. 그녀는 갑자기 조각상을 움켜쥐고는 렌의 차를 몰기 시작했다. 이자벨! 이자벨! 이자벨은 언덕에 이르러 차에서 내렸다. 조각상을 꽉 끌어안고 폐허가 된 성터로 올라갔다. 바람은 스커트를 찢어낼 듯이 불어왔고 세상은 발 아래 있었다. 결국 이자벨은 진실을 깨달았다. 자신은 한 번도 세상을 작게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세상을 크게 보기만 했을 뿐 자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 모두를 잊고 살았다. 그녀는 하늘로 얼굴을 돌리고 삶의 신비에 마음을 내맡겼다. 조각상을 높이 들어올리고 혼돈의 신에게 자신을 바쳤다. 이자벨! 이자벨! 렌은 더 이상 자신이 이자벨과 헤어지려고 했던 이유를 기억해낼 수 없었다. 이자벨은 선물이었다.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내보낸다면 영혼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렌은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이자벨은 렌의 키스를 뜨겁게 받아들였다. 렌, 난 언제나 규칙이니 질서니 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젠 혼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사랑해 이자벨. 사랑해 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나도. 배우들은 원래 요구사항이 많아. 얼마나 날 오랫동안 사랑해 줄 건지 얘기해줘. 영원히 사랑할게. 당신은? 나도 영원히. 이제 음악이 흐르면서 자막이 올라갈 시간이야. 아니야. 영화는 이제 막 시작됐어.
연애 속에 빠져보셨습니까? 예, 재밌네요. 이 드라마로 각색된 내용하고 소설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죠. 다 담을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드라마로 접한 거는 주인공 둘이, 그러니까 렌하고 이자벨이 이제 사랑을 확인하는 걸로 이제 끝나지만, 작품 자체는 이제 후일담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그 이야기요. 드라마로 끝난 이후의 부분도 좀 이렇게 부연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렌이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악역만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뭐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한테는 그 주인공 역할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악역만 맡았었는데 이제는 그 이자벨하고 관계에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한 역할을 맡게 되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하게 돼요. 이제 영화에서. 그리고 이제 이자벨은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걸 완벽한 것만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질서에서 어떻게 이제 벗어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변해서 이제 불완전한 인생에 관한 책을 써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항상 완전한 인생 뭐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뭐 이런 책을 썼었는데 이제는 이제 불완전한 인생, 불안정한 가정 뭐 불안정한 아이들 키우기 이렇게 해서 그런 책을 출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가정을 이뤄서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둘이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되게 그냥 이렇게 흐리는데 이건 뭐 다시 결합해서 뭐 살아서 아이 낳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가 다 나오는군요. 예. 그런 걸 기대하는 심리도 있죠. 뭐 드라마에 나왔다시피 그 할리우드 악역 전문 배우 그리고 심리학 박사의 만남 이거 보면 우리 저 영화 같은데 로맨틱 코미디물 그래갖고 좀 만나기 어려울 듯한데 막 좋아 우연히 만나갖고 눈빛을 맞아서 막 좋아하고 막 그 심리적 갈등이 오가고 막 딱 그 장르 같아요. 예, 그렇죠. 문학적 작품으로 치면 이건 뭐 당연히 대중소설에 속하겠는 거겠죠. 이들의 그 심리 변화라고 그럴까요? 감정의 변화 이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악역 전문 배우예요. 남주인공이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자아가 지배적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자기의 긍정적인 면보다 항상 부정적인 면을 부각을 해서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보다는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거에 근거를 해서 자기를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현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과거 쪽에 이제 집착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실제로. 예, 그렇죠. 사실 그런 사람 많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주인공을 이제 좋아하면서도 자기한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여자는 완벽한데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못 미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그냥 막 횡포를 부리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여자랑 이제 만나고서 이 여자가 상담해주는 그런 심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의 대화나 뭐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되게 공헌을 많이 하는 게 이 여주인공도 그렇지만 부수적인 인물로 또 이제 해리와 트레이시, 그 가족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남자 주인공이 접촉을 하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그러니까 선한 면 같은 거를 갖다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라디오 독서실용으로는 지금 해리와 트레이시 부부 얘기가 좀 많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지 왜냐하면 이야기의 뭐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해리와 트레이시 부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해리하고 트레이시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이제 이 4명인가 그렇게 많이 낳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여주인 트레이시라는 이제 여자는 이제 남편이 애를 갖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어떤 매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런 부성애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선택하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그런 면에 있어서 대화를 전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깊어져가지고 이제 이 남주인공, 여주인공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얽히고 얽히면서 이제 생각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하고 트레이시 부부는 이제 전혀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 휴양지에 이제 같이 와서 어울려지는 그런 관계군요. 그렇죠.
이들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로맨스 소설이든 뭐 하여간 소설 작품의 주인공들이 둘의 만남과 사랑과 갈등과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점 아니겠어요? 이 인생의 변화가 온다는 건데 이들의 그 변화, 성격적인 변화건 또 실제 삶의 변화건 그 변화를 추적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남주인공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긍정적인 자아 쪽에 이제 현재 자신의 모습에 이제 그쪽을 부각해서 생각하게 됐고요. 여주인공은 이제 그 전까지 항상 너무나 완벽한 거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벽해야 되고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이 틀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표처럼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잠시 일탈을 하게 되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어떤 굴곡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런 불완전한 것 자체로구나. 그래서 그 인생의 어떤 불안정성이나 그러니까 변화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 여자가 혼돈을 끌어안아라라는 그런 대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을 끌어안아라. 예.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많은 혼란과 그러니까 무질서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 그런 걸 받아들여야 한다. 인생의 한 부분이다. 뭐 네. 이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에필로그에 이제 두 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전과는 달라진 거죠. 이제 그 모습들이 이제 담아져 나오는 거죠. 듣기로 보면 참 잘 만난 거예요. 예. 지나치게 완벽한 여자와 자기 혐오 또 이런 것들, 자기 부정에 심하게 빠져있는 남자와 만나서 서로 반대쪽으로 가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사랑의 힘인 건가요, 이게? 글쎄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중요하게 여기고, 예. 그것 때문에 이 가슴 아파하고 그러는 거겠죠. 예, 오늘 수잔 엘리자베스 필립스의 장편소설 나에게 사랑은 있다 함께 하셨고요. 번역을 맡으신 장은영 씨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이 로맨스 소설은 사랑의 힘, 사랑의 위력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변화와 따스함, 행복에 대해 이 강한 작가의 주장이 느껴지죠. 이번 늦가을과 겨울은 몹시 춥다 이렇게 기상청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되어줄 사랑, 우리는 혹시 그걸 놓치거나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곰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맞이하는 자만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앞 대목에서 얘기 드렸지만 그 신선의 즐거움이라는 한가롬, 바로 그 한가롬을 한껏 느끼는 그런 누릴 수 있는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갑수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생명과 함께합니다. 만나보셨어요? 남편의 소중함을 더 깨우쳐주고 가족의 미래를 더 오래 지켜주는 그 사람. 전민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진실한 그 사람은 대한생명 FP입니다. 고객을 위해 더 대한생명. 출연 오길경, 장정진, 윤동기, 전숙경, 이미향, 임주현, 김대중, 서지연, 최하나, 이은정, 유지원, 권현희. 해설 이향수. 음악 임은경. 효과 강성범, 신연파, 장찬희. 기술 이흥규.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수잔 엘리자베스 필립스의 장편소설 나에게 사랑은 있다를 김성희 극본, 박기환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